부모도 없는 자식이 감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치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다. 상견례 자리였다. 손자 준혁이와 그 여자 집안이 만나는 자리. 본래라면 아들 내외가 나와야 할 자리였지만 그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5년 전 교통사고였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준혁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다. 나는 퇴직금을 털어 손자를 키웠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 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치매가 왔고 요양원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키운 손자가 드디어 대기업에 취직했고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했다. 나는 기뻤다. 드디어 우리 준혁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낡은 양복에 기름칠을 하고 구두를 닦아 상견례에 나갔다.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의 눈빛은 처음부터 달랐다. 여자 쪽 아버지는 명함에 건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온몸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내가 입고 온 낡은 양복을, 손때 묻은 구두를, 그리고 떨리는 내 손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다. 준혁 씨 부모님은 안 오셨나요? 여자 쪽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다. 아들 내외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러시군요. 그 짧은 대답 뒤에 흐른 침묵. 그리고 그들 부부가 나눈 의미심장한 눈빛. 나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 식사가 끝나고 준혁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여자 쪽 아버지가 말했다. 저희 딸이 워낙 귀하게 자라서요. 사돈 되시는 분이 좀 더 든든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도 없는 자식이 우리 딸을 책임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부모도 없는 자식.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부모가 아닌가? 5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준혁이를 키운 나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경비일까지 했던 나는, 할아버지는, 글쎄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에 할아버지가 나서는 것도 좀. 여자 쪽 어머니가 거들었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들에게 나는 그냥 늙은이일 뿐이었다. 준혁이를 키운 보호자가 아니라 결혼에 방해가 되는 짐짝이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준혁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교차했다. 다음 날 준혁이가 전화를 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유진이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대요. 제가 집안 배경이 부족하다고. 괜찮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수. 그런 유치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할아버지가 키운 손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나는 먼저 준혁이를 불렀다. 준혁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라. 할아버지, 그 여자랑은 헤어지지 마라. 준혁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하지만 유진이 부모님이. 상관없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지켜라. 대신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준혁이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첫째,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라. 둘째,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 셋째, 돈을 모아라. 넷째, 절대 비굴해지지 마라. 할아버지가 뒷받침해 줄 테니 넌 앞만 보고 달려라. 하지만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넌 할 수 있다.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내가 살던 집을 팔았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다. 그 돈으로 준혁이 명의로 작은 오피스텔을 장만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겼다. 할머니는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기에 환경이 바뀌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나는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72살의 나이에 새벽 경비, 청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이는 내 말대로 움직였다. 회사에서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주말에는 자격증 공부를 했다. MBA 과정도 등록했다. 나는 그런 손자를 보며 버텼다. 6개월이 지났다. 준혁이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하지만 여자 쪽 집안의 반대는 여전했다. 승진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준혁 씨 집안 배경은 여전히. 유진이 어머니의 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준혁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었다.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사는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준혁이의 이름이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새벽 경비 일을 하고 있었다. 추운 겨울날 영하의 날씨에 경비실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나는 견뎠다. 준혁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다. 준혁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그를 특별히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혁이에게 제안이 들어왔다. 미국 본사로 발령을 가는 건 어떤가?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준혁이는 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 미국에 가도 될까요? 가거라. 거기서 더 큰 사람이 되어라. 준혁이는 미국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빛을 발했다. 본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불과 6개월 만에 또 승진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부모 없는 자식이 아니었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인재였다. 2년이 지났다. 준혁이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원 제의를 받았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임원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자 쪽 집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준혁 씨가 임원이 되셨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유진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준혁이는 임원이 된 후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켰다. 회사의 매출은 급증했고 준혁이의 이름은 업계 전체에 알려졌다. 2년 반이 지났을 때 준혁이는 회사를 그만뒀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나는 걱정했지만 준혁이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할아버지, 저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믿어요. 준혁이의 회사는 처음부터 주목받았다. 그가 전 직장에서 쌓은 명성 덕분이었다. 투자자들이 줄을 섰고 큰 프로젝트들이 들어왔다. 3년이 지났다. 준혁이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이 50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이제 준혁이는 젊은 사업가로 각종 매체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여자 쪽 집안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준혁 씨, 우리 딸과 결혼 이야기를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유진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3년 전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다. 나는 준혁이에게 물었다. 넌 어떻게 하고 싶으냐? 저 아직도 유진이를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래. 그럼 결혼해라. 하지만 할아버지. 그분들이 할아버지께 상관없다.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할아버지의 복수니까. 준혁이는 울었다. 그리고 나도 울었다. 두 번째 상견례가 열렸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여자 쪽 집안 사람들은 나를 극진히 대접했다. 준혁이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준혁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유진이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감동하지 않았다. 3년 전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부모도 없는 자식이 우리 딸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3년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유진이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는 제가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당신들 눈에 우리 준혁이가 초라해 보였겠지요. 할아버지가 키운 손자, 부모도 없는 자식. 그렇게 보였겠지요. 어르신. 하지만 말입니다. 나는 준혁이를 바라봤다. 부모가 없다고 해서 그 자식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부모든 할아버지든 상관없습니다. 준혁이는 부모를 잃었지만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우리가 너무 편협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준혁 씨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피곤함과 안도감뿐이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잘 살게 해줍시다. 결혼식 날이었다. 준혁이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유진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단상에 올라가 축사를 했다. 준혁아, 유진 씨. 결혼을 축하합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아, 넌 정말 잘 자라줬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할아버지는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내 복수였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준혁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준혁이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결혼식이 끝나고 준혁이가 나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 다 내가 한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해낼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준혁이가 울었다. 그리고 나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준혁이. 그날 밤 나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작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증오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그들에게 보여줬다.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가족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며칠 후 준혁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할아버지 집 계약서요. 제가 새로 구한 아파트예요. 할아버지 명의로 해뒀어요. 준혁아, 이건. 할아버지, 이제 저도 할아버지 모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모실게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계약서였다. 평수도 넉넉했다. 준혁아, 이건 너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집까지 파셨잖아요. 할머니 요양원 비용도 제 학비도 다 할아버지 혼자 감당하셨잖아요. 그건.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나는 준혁이를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어느새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고맙다, 준혁아. 제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 이사하는 날 준혁이 부부가 와서 도와줬다. 유진이도 함께였다. 할아버지, 앞으로 자주 뵐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유진이가 밝게 웃었다. 처음 보는 순수한 미소였다. 새 아파트는 햇살이 잘 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한강이 보였다. 이 나이에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유진이 부모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선물을 한 알을 안고 왔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렸다.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은 저희보다 훨씬 훌륭한 부모셨습니다. 저희는 그저 돈으로만 아이를 키웠지 어르신처럼 희생하며 키우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아버지가 말했다. 어르신,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변화는 가능하구나. 사람은 깨달을 수 있구나.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명절에도 휴일에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다. 유진이 부모님은 진심으로 나를 대했고 나도 그들을 받아들였다. 1년 후 유진이가 임신을 했다. 손주를 보게 된다는 소식에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 할아버지, 아니 이제 증조 할아버지시네요.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다. 증조 할아버지라니. 내가 벌써 그렇게 늙었나? 할아버지는 안 늙으셨어요. 여전히 든든하세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나는 매일 기도했다. 부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라기를. 출산일 당일 나는 병원에 갔다. 준혁이는 긴장한 얼굴로 분만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유진이 부모님도 와 있었다. 몇 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 우리 모두 환호했다. 할아버지, 아들이래요.
손자예요. 준혁이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잘했다, 준혁아. 정말 잘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봤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꼭 감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름 지어주세요. 준혁이가 말했다.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세요. 나는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준호. 준혁이 준자의 호랑이호. 준호가 어떨까? 준호. 좋아요. 최준호. 좋은 이름이네요. 퇴원하는 날 우리 모두 준혁이 집으로 갔다. 삼신상을 차리고 아기를 위해 기도했다. 유진이 부모님도 함께였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유진이 어머니가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덕분입니다. 100일 잔치를 할 때쯤 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암입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말이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다. 3년 동안 무리했던 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준혁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행복한 시간을 즐기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3개월 후 나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할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혁이가 울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준혁아, 괜찮다. 괜찮긴요. 할아버지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요? 넌 이미 훌륭한 어른이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싫어요.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준혁이를 안았다. 야윈 내 몸으로.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 너를 키우고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혼하는 걸 보고 증손자까지 봤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할아버지. 준혁이의 눈물이 내 옷을 적셨다. 병원에 입원한 후 유진이 부모님이 매일 찾아왔다. 그들은 정성껏 음식을 해왔고 내 손을 잡아주었다. 어르신, 꼭 나으셔야 해요. 준호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진이 어머니가 말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진이 아버지는 말없이 내 이불을 덮어주었다. 3년 전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준혁이를 불렀다. 준혁아, 할아버지 말 들어줄래? 네, 할아버지. 뭐든지요. 준호를 잘 키워라.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라. 내가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사랑으로. 할아버지. 그리고 유진이를 평생 사랑해라. 그 집안 사람들도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잘 모셔라. 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너를 키울 수 있어서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했다. 후회는 하나도 없다. 알겠지?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손자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준혁이 정말 잘 컸다. 내 손에 힘이 빠졌다. 준혁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났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이 말했다. 준혁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이제 편히 쉬세요. 준혁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래.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나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준혁이 회사 직원들, 친구들, 유진이 가족들. 모두들 나를 기억해 주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손자를 위해 모든 걸 바치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조문객들의 말이었다. 준혁이는 3일 내내 울었다. 유진이가 그의 곁을 지켰고 유진이 부모님도 함께 있었다. 준혁아, 울지 마.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가셨어. 유진이 아버지가 준혁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장인어른, 우리가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너를 지켜줄게. 49제가 끝난 후 준혁이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옷가지들, 오래된 사진들. 그 중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준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준혁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준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슬퍼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3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그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니?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말. 그 말이 할아버지를 화나게 했지만 동시에 각성시켰단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지. 저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부모가 없어도 할아버지가 키워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복수를 하면서 깨달았단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너를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것을. 그들의 편견을 깨는 게 아니라 너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라는 것을. 3년 동안 할아버지는 힘들었다. 새벽 경비 일을 하면서 손발이 얼었고 등이 아팠고 눈물도 흘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겼단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도 변했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 준혁아, 이제 내 차례야. 준호를 잘 키워라. 할아버지가 너를 키웠던 것처럼. 돈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가 아니라 헌신으로. 그리고 기억해라. 가족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엄마 아빠가 있든 할아버지가 키우든 중요한 건 사랑이다. 너는 그걸 증명했어. 할아버지는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다. 내가 웃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결혼했을 때, 준호를 봤을 때. 그 모든 순간이 할아버지에게는 선물이었단다. 이제 할아버지는 내 아빠 엄마한테 간다. 그리고 자랑할 거야. 우리 준혁이 정말 잘 컸다고. 고맙다, 준혁아. 할아버지 손자로 태어나줘서. 사랑한다, 우리 준혁이.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준혁이는 한참을 울었다. 유진이가 그의 옆에 앉아 함께 편지를 읽었다. 그녀도 눈물을 흘렸다. 여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응, 정말. 우리도 준호한테 그렇게 해주자. 할아버지처럼.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아기 침대로 갔다. 준호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준호야, 증조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하셨단다. 준혁이가 속삭였다. 너는 정말 큰 사랑 속에서 태어났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자라렴. 그날 밤 준혁이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거실 한가운데에 걸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준호를 잘 키울게요. 할아버지처럼요. 10년이 흘렀다. 준호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다. 준혁이의 회사는 더욱 성장해서 이제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유진이 부모님은 여전히 자주 찾아왔다. 그들은 진심으로 가족이 되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아빠,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준혁이는 거실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저분이 증조 할아버지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지. 어떻게 대단하셨는데요? 준혁이는 아들을 무릎에 앉혔다. 증조 할아버지는 아빠를 혼자 키우셨어. 아빠의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증조 할아버지 혼자 아빠를 키우셨지. 힘드셨겠다. 응, 정말 힘드셨을 거야.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 아빠를 사랑으로 키우셨고 아빠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셨지. 우와, 멋있다. 그치? 그래서 아빠도 증조 할아버지처럼 너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거야. 아빠, 나도 커서 증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래. 준혁이는 아들을 껴안았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증조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니까. 그날 밤 준혁이는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조용한 공원 묘지. 할아버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으로 손자를 키운 할아버지. 준혁이는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할아버지 잘 계시죠? 준호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할아버지 닮아서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하셨던 복수, 저도 이제 이해해요. 복수는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였죠.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인생을 배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 제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게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준혁이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손자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다. 준혁이는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이는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복수였다. 편견을 사랑으로, 차별을 희생으로, 무시를 성공으로 갚은 복수. 그리고 그 복수의 결과는 파괴가 아니라 화해였고, 증오가 아니라 가족이었고, 슬픔이 아니라 행복이었다.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말로 시작된 할아버지의 복수는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으로 끝났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뛰어나왔다. 아빠, 어디 갔다 와요? 증조 할아버지 뵈러 갔다 왔지. 아, 그럼 나도 다음엔 같이 갈래. 그래, 다음엔 같이 가자. 준혁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유진이 부모님, 그리고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었다. 준혁이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보이시죠? 이게 할아버지의 복수예요. 이게 할아버지가 이룬 기적이에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15년이 더 흘렀다. 준호는 대학생이 되었다. 경영학과에 다니며 아버지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오, 그래? 준혁이는 긴장했다.
딸을 데리고 온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함께였다. 상견례 자리였다. 준혁이는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할아버지와 함께 갔던 상견례.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준혁이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준호는 명문대학교 학생이었다. 여자 쪽 부모님은 처음부터 예의 바르게 대했다. 준호군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여자 쪽 아버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준혁이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만약 할아버지가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할아버지가 복수 대신 좌절을 택했다면 지금의 모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 준혁이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글씨는 선명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너를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것을. 준혁이는 마침내 완전히 이해했다. 할아버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고 그 자식이 또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고. 그것이 할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30년이 흘렀다. 준호는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 준서라는 이름이었다. 준혁이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어느 날 준서가 물었다.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준혁이는 이제 낡아버린 사진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고조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셨단다. 왜요? 사랑으로 복수하는 법을 알려주셨거든. 사랑으로 복수요? 그래. 누군가 너를 무시하고 깔봤을 때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서 내 가치를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그들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지. 우와. 정말 멋있다. 고조 할아버지는 그걸 할아버지한테 보여주셨어. 그래서 할아버지도 너희 아빠한테 그렇게 가르쳤고 너희 아빠도 너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야. 준서는 사진을 만졌다. 고조 할아버지 감사해요. 준혁이는 손녀를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보이시죠? 할아버지의 복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4대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날 밤 준혁이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할아버지, 준혁아 잘 지내니? 네.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의 복수는 성공했어요.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복수라니. 그건 복수가 아니었단다. 네. 그건 사랑이었어. 그냥 사랑. 할아버지가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었어. 복수는 핑계였을 뿐이야. 할아버지, 이제 알겠니? 진짜 복수는 사랑이란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편견을 깨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그럼 됐다. 이제 할아버지는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준혁아, 할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내가 사랑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때마다 할아버지가 거기 있단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다. 준혁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준혁이는 꿈에서 깼다.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옆에서 자고 있는 유진이가 눈을 떴다. 여보, 괜찮아? 응. 할아버지 꿈을 꿨어. 무슨 꿈? 할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했어. 유진이가 남편을 안았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잖아. 응. 나도 처음엔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했었어.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지. 진짜 가족이 뭔지. 그래.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걸 절대 잊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준혁이는 가족들을 모두 모았다. 준호 부부, 손녀 준석, 유진이, 그리고 유진이 부모님까지. 오늘은 할아버지를 기리는 날로 정하려고 해. 준혁이가 말했다. 매년 이날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유진이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그분께 빚을 졌어.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모두가 동의했다. 그날부터 매년 그날은 할아버지의 날이 되었다. 첫 번째 할아버지의 날, 가족들은 할아버지 묘소에 갔다. 준서가 꽃을 놓았다. 고조 할아버지,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준서예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렸다. 고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랑, 저도 배울게요. 그리고 나중에 제 자식한테도 가르쳐 줄게요. 준혁이는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들으셨죠? 할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들로 차린 상이었다. 할아버지를 위해 건배. 준혁이가 잔을 들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그날 밤 준혁이는 일기를 썼다. 할아버지, 오늘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할아버지가 남기신 사랑은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복수한다고 하셨죠.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말에 대한 복수. 하지만 할아버지의 복수는 그 어떤 복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움으로 미움을 갚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셨죠. 할아버지는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 가족으로 만드셨죠.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진짜 승리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사랑, 제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복수는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원히. 준혁이는 일기장을 덮고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말하고 있었다. 잘했다, 준혁아. 정말 잘했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